네, 안녕하십니까. 도자기 속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은 도자기 관련해서 상식 및 기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목차로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로는 자, 오늘은 도자기란, 그 다음에 도자기의 종류, 그다음 도자기를 만드는 주 재료, 그다음 흙의 물성과 흙을 만드는 법, 그리고 소성, 가마의 종류 및 소성 방법, 도자기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과 도자기 제작 과정과 그다음 역사를 보는 도자기,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빚어진 도자기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도자기란 무엇이겠습니까? 자,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의 합한 말로써 흙으로 만든 모든 그릇을 말하는데요. 그러면은 도기와 자기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또한 도자기는 어떻게 또 완성이 될까요? 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라고 생각하세요? 끓는 온도는 100도인데, 자, 100도에다가 우리가 손을 넣었을 때 어떨까요? 손이 되겠죠. 100도도 상당히 뜨거운데 도자기는 무려 자기하고 도기하고 이제 틀리지만 무려 800도에서 그 다음에 1400도까지 구워내서 나온 그릇들입니다. 근데 도자기는 두 번을 굽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초벌과 그 다음에 재벌로 나누어지는데 초벌은 몇 도에 구울 것 같아요? 자, 물이 끓는 온도가 아까 100도인데 초벌은 제가 그보다 조금 높게 되거든요. 초벌은 700도에 굽게 됩니다. 700도면 상당히 뜨겁겠죠. 초벌에서 700도에 굽고 나서 그 다음에 유약을 입혀서 그 다음에 재벌을 굽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1000도 정도 됐을 때 1000도에서 1100도 사이에 구워지는 자기들을 도기라고 하고 1200도 이상 구워지는 자기를 우리가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도자기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자기는 종류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자기 종류인데요. 도자기는 현재 도자기를 만드는 흙에 따라서 도자기를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청자를 만드는 청자토가 있고 백자를 만드는 백자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청사기를 만드는 분청토, 옹기를 만드는 옹기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요즘 현대 도자로 많이 쓰이는 도자 조각품들, 이제 조형토라고 해서 흙을 여러 가지로 해서 흙을 만드는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흙을 우리가 조합토라고 보통 하게 되죠. 청자토로 만들어서 그릇이 나오면 이게 청자가 되는 거고, 백자 흙으로 만들어서 그릇이 나오게 되면 백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철분에 따라서 흙의 성분이 나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도자기의 가장 주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도자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흙하고 유약이 있는데, 흙은 보통 저희가 소성하기 좋은 정도가 이 수분이 한 30% 정도가 흙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나면 수축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유약은 여러분들이 지금 겉옷에 걸치고 있는 거, 제가 다닐 때 항상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 도자기도 각각 다른 옷들을 입는데 그 옷들 이름을 우리가 유약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유라고 하며 유약이라고 합니다. 유라는 한자어는 도자기 만드는 흙의 표면이 물의 표면과 같이 빛나고 기름과 같이 매끄럽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도자기 표면이 빛나는 이유는 바로 이 유약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흙의 물성과 흙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흙은
그 한 30% 정도의 그 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흙 자체가 유연성을 보이고요. 지금 현재에는 흙 공장에서 흙이 도자기 성형할 수 있도록 흙이 만들어 나오는데, 우리 옛날 전통 방식으로 보면 바로 옛날에는 기기가 없었을 때는 흙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어떤 산비탈을 두고, 그렇지 않으면 평지에다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계별로 깊이를 달리한 상태에서 퍼온 흙을 물에다 놓고 계속 젓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젓고 나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놀았죠? 흙탕물 일으키듯이. 흙탕물 막 일으키다 보면 위에는 흙탕물이 있고 밑으로 갈수록 굵은 자갈하고 모래들은 싹 가라앉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막았던 이 곳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흙물만 옆으로 흘려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또 이쪽에 가서 또 저어주다 보면 또 자갈이나 쓸려왔던 모래들이 또 앉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열어주고 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까지 한 서너 차례 단계별로 흙물만 내려보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염전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염전처럼 햇볕에 그 넓은 그 흙탕물이 있는 것이 햇볕에 물을 증발을 시키다 보면 나중에 물은 없어지고 흙만 남게 되는 거죠. 상당히 고운 흙이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흙을 가지고 이제 도자기를 성형을 합니다. 도자기를 만들고 나면 저희가 좀 후에 이제 도자기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도자기를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아서 나오려면 바로 이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소성이라는 단계인데, 도자기는 흙과 불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타 예술과는 달리 도자기는 아무리 그 작가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나도 불 속에 들어가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100도, 1400도까지 그 뜨거운 불에서 이겨내야만이 도자기 형태를 완전히 갖추고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로 구워서 완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소성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성을 하는데 소성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가마라고 부릅니다. 가마가 한두 종류의 가마가 있는 게 아니라 가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가마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소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마의 종류에는 전통 가마, 그 다음에 나무를 떼서 하는 그 장작 가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스 가마, 전기 가마, 토기 가마가 있는데, 이 전통 가마 같은 경우는 이전에 보통 불을 떼는데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날을 새면서 불을 떼요. 상당히 힘들고, 대신 또 작품들이 거의 저희가 한 50%, 적게는 30%도 못 건지는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는. 그러다가 가스가 나오면서 가스가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현재 가장 도자기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성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스가마를 선호를 하는 거고, 그리고 빛깔 자체도 변함없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스가마를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전기가마가 있습니다. 전기가마는 도심에 같은 경우는 가스가마 위험성 때문에 사실 도심에 가스가마 놓기는 힘들고, 그래서 요즘 전기가마도 많이 작업장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거의 실패율이 없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토기가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 때 좀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도자기를 넣고 불을 뗐던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과 소성까지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도자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도자기 만드는 방법 중 하나, 빚어 만들기. 저희가 이제 핀칭이라고 합니다. 보통
처음 톡이 만들었을 때, 현재 지금 물레가 없는 시절에 처음에 만들었었던 그 방법인데, 흙을 덩어리를 가지고 가운데 엄지손가락을 눌러서 이렇게 구멍을 만들고, 이 흙을 서서히 옆으로 돌려주면서 두께를 조절하면서 얇게 펴주고, 어느 정도 형태가 만들어지면 약간은 건조시킨 후에 뒤집어서 밑에 이 굽이라고 하는 그릇이 서 있어야 하잖아요. 그 굽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제 완성된 도자기가 되는 거죠. 이걸 말려서 굽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흙가래 쌓기. 아마 여러분들 어디 체험이나 그런 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체험장을 가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토기 만들 때도 사용을 했었고, 실력이 좀 없는 초보자들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체험을 하거나 그럴 때 많이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코일링 기법이라고 하는데, 우선 도자기는 머리와 몸통과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우리가 굽이라고 하는데 이 세 종류로 나뉘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만들 때 저희가 여기 판을 만드는 건 바로 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바닥에서 원하는 크기, 컵을 만들지, 주발을 만들지, 발을 만들지, 접시를 만들지, 그걸 먼저 생각하라고 거기에 맞는 크기의 그 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컵을 만드는데 유만하게 흙을 밀었을 경우에는 컵을 쓰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밑에 부분 작게 하고 코일링을 쌓으면서 이렇게 넓게 만들면서 형태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크기만큼 바닥을 잘라내고 그 붙일 만큼 이렇게 옆을 긁어서 흙물로 칠해주고 여기 이 가래를 하나씩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통 이제 저희가 항상 질문을 하는데, 왜 흙가래 쌓기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설날에 먹는 그 하얀 떡 이름이 뭐예요? 하얀 떡을 우리가 가래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가래떡처럼 코일을 밀어서 그 하나하나를 쌓는다 해서 흙가래 쌓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수업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많이 아는 체를 해도 돼요. 전반적인 걸 싹 알려주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닥면에 흙을 잘 붙이고 하나를 쌓고 또 하나 쌓고 해서 쌓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만큼의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레를 돌린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만큼 연습이 필요한데, 이 흙가래 쌓기는 하나하나 정성만 잘 들이면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은 위에서 밑으로, 바깥쪽은 밑에서 위로 올려주면서 서로 하나하나의 흙이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그릇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흙판으로 만들기. 사실 이 작업도 쉬운 작업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건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도자기를 오래 하는 사람들도 흙판으로 만들다 보면 이 붙인 자리들이 많이 깨지거나 그다음에 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밀대로 흙판을 만든 뒤에 이건 바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흙이 이렇게 세웠을 때 반드시 쓸 수 있는 정도의 수분이 다 날라오고 건조가 돼 있으면 그 건조된 흙을 가지고 하나하나 재단을 내서 그 하나하나 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붙일 때 서로 흙은 흙과 흙의 그 수분이 틀리기 때문에 붙이는 과정에 다른 이와 같은 흙을 죽처럼 만들어서 그 흙을 붙일 공간에 흠집을 내서 붙여주고 그게 서로 한 몸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너무 건조가 됐다든가 너무 덜 건조가 됐다든가 하면 덜 건조가 되면 그릇이 휠 것이고 너무 건조가 되면 붙인 자리들이 마르면서 다시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좀 힘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속파기인데, 속파기는 이제 보통 조속과에서 예전에 그 테라코타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이긴 해요. 근데 도자기는 이 속파기를 조형이 시작되면서 조형물을 만들 때, 큰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속파기를 내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큰 덩어리로 하나 형태를 만들고, 형태를 겉을 어느 정도 말리다 보면 속의 흙은 젖어 있고 겉에만 수분이 날아가서 마르게 되죠. 이 마른 흙을 이제 가운데를 절단을 해서 두께를 어느 정도 같은 두께로 해서 전부 속을 파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까 이전에 말했던 거 그 흙판 만들기 하듯이 그 자른 부분을 흠집을 내고 흠집을 낸 부분에 흙을 이장을 해서 붙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그림으로는 이렇게 지금 세로로 지금 갈라져 있는데 속파기는 절대 이렇게 세로로 해서 만들면 안 돼요. 왜? 건조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파기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가로로 커팅을 해서 속을 파내고 이장을 잘 해서 붙여서 한 몸이 되도록 건조를 시켜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흙물로 만들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집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산업자기들, 어머님들이 좋아하시죠? 얇고 매끄럽고 맑고 한 그 예쁜 그림들도 많이 그려져 있고, 자, 그런 그릇들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형태를 먼저 만듭니다. 저희가 이 형태를 만든 걸 그릇을 엎어놓고 아니면 뭐 세워놓고 옆에 석고를 부을 자리 옆에 석고가 나가지 않도록 담을 싸주게 됩니다. 그래서 석고를 해서 이 안에 부어주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 석고틀이 이런 형태로 석고틀이 나오는 거죠. 이 지금 그릇은 그래서 빠져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원형을 떼고 석고를 잘 말려서 말린 뒤에 이 안에 다시 흙물을 갖다가 붓게 되는 거예요. 자, 석고틀에 흙물을 붓게 되면 석고 자체가 말라있기 때문에 석고는 물을 흡수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흙물을 부었을 때 석고 기벽에 닿아 있는 곳부터 물을 흡수를 해버리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두께가 형성이 되는 거죠. 5분이면 나는 얇게 만들어야겠어. 그렇다면 5분 정도, 10분.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흙물을 거꾸로 붓게 됩니다. 싹 쏟아 부으면 이 석고 벽에 있던 그 부분만 흙이 말라 있고 나머지 물은 그대로 흙물이 있기 때문에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건조를 시켜놓고 나면 이 그릇을 안에서 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해서 똑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도자기는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어떤 단계로 제작이 되는지 그 제작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나 누구하고 이렇게 도자기 수업을 하게 되면 항상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이 도자기는 오늘 만든 거 언제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립니다. 날이 좋으면 최소 아무리 빨라도 10일 이상, 그러면 한 달 정도 있어야 너희들 앞으로 갈 수가 있어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도자기는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성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물레를 성형을 한 걸로, 자, 지금부터 한번 날짜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자, 성형을 하면 오늘 만들게 돼요. 그럼 만들고 나면 이 아까 말한 대로 굽이 있는데 굽을 깎으려면 어느 정도 흙이 굳어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는 오늘 만들면 내일 정도 굽을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릇을 뒤집어서 굽을 깎습니다. 굽을 깎고 나서 건조를 시키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 건조가 햇볕에 그냥
바로 건조를 하면 흙이 다 찢어지고 트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막 알죠? 사막처럼 햇빛이 너무 세다 보면 흙이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도자기는 굽을 깎고 나면 건조를 할 때 그늘에서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조를 완전히 하려면 그래도 최소 3일에서 날씨 좋은 날은,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이걸 건조를 시키지 않고 가마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마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흙 속에 물이 있고 겉은 날라있기 때문에 불을 떼다 보면 서로 그 안에서 흙이 수분이 틀리기 때문에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건조를 시키고 가마에 넣게 됩니다. 지금까지 며칠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성형 하루 했고, 하루 말린 뒤에 굽을 깎은 뒤에 한 일주일, 빠르게 한 4일만 잡아도 벌써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갔네요. 자, 초벌. 아까 초벌 제가 몇 도에 뗀다고 했을까요? 아시는 분? 초벌은 제가 한 보통 650도에서 850도까지 그 사이에 초벌을 떼요. 자, 초벌을 떼면 초벌을 650도에서 한 850도까지 떼는데 한 번에 온도를 막 올릴 수가 없어서 보통 초벌은 한 12시간 이상을 초벌을 떼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불을 붙이게 되면 저녁에 끝나겠죠. 그리고 그때만큼 하루 이상을 식혀줘야 돼요. 바로 거기서 꺼내게 되면 그릇이 또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 정도 식혀주면 한 100도, 150도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그때 가마문을 이제 서서히 열어서 초벌 기물을 꺼냅니다. 꺼낸 뒤에 처음에 만들 때 그릇이 거칠거칠하겠죠. 그럼 이제 사포로 해서 그릇 표면을 싹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그릇 표면에 먼지가 있으면 이 유약이 안 입혀요.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물로 한번 싹 그릇을 씻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도자기 옷이라는 그 유약이라는 그 옷을 입히는 거죠. 유약은 수백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투명한 옷도 있고, 빨간 옷, 파란 옷, 알록달록한 옷, 그 다음에 줄줄 흐르는 옷, 여러 가지 유약인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유약을 입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재벌 가마에 들어갑니다. 재벌 가마에 들어가면, 재벌은 아까 몇 도에 뗀다고요? 보통 저희가 생활자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건 1220도 이상 떼야 생활자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한 1230도에서 1250도 정도 주로 저희가 수작업을 하는 것을 많이 떼는데, 이 1250도까지 떼는데도 저희가 한 짧게는 12시간, 한 18시간까지도 불을 떼요. 그렇게 해서 1250도까지 불을 떼고, 이것도 바로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1250도까지 불을 떼고 나면 식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까 초벌하고는 달리 온도가 높다 보니까 식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식혀서 온도가 이제 내려갔으면 그때 이제 그릇을 조심히 꺼내 봅니다. 그랬을 때 완성된 도자기를 제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도자기의 기초라고 할 수 있으면 기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도자기 만들어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박물관에 가거나 평소에 뭐 좀 지루한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그런 그 역사로 보는 그 도자기, 한번 역사로 도자기를 한번 살짝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토기. 지금 현재 이제 독이라고도 하지만 토기. 자, 토기는 신석기 시대 이래로 사용된 식량을 저장하고 식수를 담아두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점토를 물에 개어 비주는 한 500도에서 1000도. 그때는 가마가 없었기 때문에 1000도까지도 올라가질 않았죠. 보통 토기는 살짝 불에 익히는 정도로
만들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빗살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삼국토기, 통일신라 토기 등이 있습니다. 이 통일신라 토기로 갈수록 이제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1000도가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불 때는 방식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제 고온으로 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자, 토기는 도자기 역사의 시작이며 지역별, 시대별로 다양한 종류의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이런 빗살무늬 같은 경우는 그 나무나 뼈 조각 등을 사용해서 무늬를 낸 그 빗살무늬 토기부터 무덤에 같이 넣는 매장을 하는 그 부장용 토기, 물질적 풍요와 건강 등을 기원하는 토우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자, 여러분들 많이 알죠? 청자. 청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감청자가 있는데, 이 뒤에 상감청자가 나올 거고요. 자, 청자는 우리가 비치색, 그러니까 푸른 빛깔을 띈다 하여 그 청자라고 부른 겁니다. 청색자개라는 말이죠. 중국에서 한국어로 전해져서 고려시대에 본격적인 청자 문화를 꽃피우게 됐는데, 푸른 빛깔이 나도록 유약을 발라서 구웠으며 유약에 불순물 등이 함유되거나 굽는 과정을 달리하면 녹황색이나 황갈색으로 뜰 수가 있어요. 이 굽는 과정을 달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자, 우리가 보통 도자기에 그 불을 떼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산화불이 있고 환원불이 있는데, 아까 가마 종류에서 전기가마로 떼게 되면 거의 산화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환원 전기가마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산화불하고 환원불의 차이인데 그 차이에 따라서 녹황색이나 황갈색 등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옷은 입어요. 같은 옷은 입는데 똑같은 옷인데 환원불로 뗐을 때 이 비추색, 푸른 빛깔을 내는 거고, 만약에 그냥 산화불로 뗐다 그러면 흑색, 자토색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무색이 나올 수도 있고 좀 투명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고려청제의 가 보여주는 것은 비색, 비치색인 거예요. 비치색을 띈다 하여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청자는 그 토기를 만들던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병이나 주전자, 향로 등 같은 다양한 형태로부터 그 안에 조각을 하거나 이어 붙이는 방법, 다양한 방식으로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한 본격적으로 이제 유약이라는 도자기에 옷을 입히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이 연적이나 술잔, 컵, 주병, 화병,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 도자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청자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정말로 이제 상감청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청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자, 13세기 초부터 청자의 상감기법으로 문양을 새겨놓은 작인데, 상감기법은 도자기를 만들고 흙 표면에 홈을 파서 그 안에 다른 색들을 채워 넣어서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인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전라북도 부안에서 시작된 게 청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부안에 보면 그 부안 청자박물관을 가시면 이거에 대해서 4D도 있고 영화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감기법을 발명한 후부터 대부분의 도공들이 이 안에 다양한 문양들을 가진 상감청자만의 독특한 형태의 청자를 만들게 이릅니다. 자, 청자 형태의 다양한 문양을 넣는 상감기법은 청자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불어넣는 문양이 발전한 계기가 되었고요. 청자의 청색 바탕을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날아오르는 학과, 구름, 문양, 그다음 꽃,
물고기 등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아름다운 문양들을 집어넣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아마 박물관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청자가 쇠퇴하면서 이제 생겨난 분청사기. 지금처럼 요즘 세대처럼 요즘에 말을 줄여 쓰는데 옛날에도 분청사기는 말을 상당히 줄여 쓴 이름이에요. 회색의 도자기를 만드는 후기의 벡토를 표면을 하얀색으로 분장한 다음에 그 위에 철이나 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기법인데요. 조선 초기의 그 도자기로서 원래 이름은 분장 회청사기, 또한 여기다가 앞에 백토 분장 회청사기라는 이 말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장, 회청, 사기, 하얗게 분장을 한 청자, 회색빛을 가진 청자의 도자기다 해서 분장 회청사기인데 이걸 분청사기로 줄여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냐 자기냐에 또 논란이 있어서 요즘 뭐 분청사기, 분청자기 이런 말을 또 쓰는 것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흙은 청자나 백자처럼 고운 흙이 아니다 보니까 흙이 상당히 칙칙하고 이 사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하얀색 흙으로 화장을 시킨 거죠. 분장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방법으로는 인화기법, 박지무늬기법, 성각무늬기법, 철화기법 등 다양한 그 방식으로 무늬를 새겨서 만들었는데 하얀 도화지다 보니까 여기에 표현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분청사기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철로 그린 그림. 밖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석 가지고 모래에 막 놀다 보면 이렇게 자석에 붙는 게 있죠. 그 철. 그런 철이나. 근데 그 철보다도 우리가 연통이나 어디 오래된 쇠 같은 데 보면 녹슨 철이 있어요. 그 녹슨 철을 볼밀에 잘 갈아서 거기에 물을 타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고온에 올라가서 철이 타요. 타다 보니까 검은색, 뭐 밤색 이런 식으로 이제 철이 타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철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죠. 물을 타면 녹슨 철이니까 그걸로 해서 붓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진은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저희가 물감으로 그린 것처럼 깔끔한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철 덩어리가 들어있으면 그 부분은 더 이렇게 철이 타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릇 자체가 너무도 편안하고 소박하고 정이 이렇게 가는 거죠. 깔끔한 것보다도 그림도 이 강약도 조절이 돼 있고 어떤 부분은 검고 어떤 부분은 좀 연하고 이제 철에 붓으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정서에 딱 맞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쟁도 많고 타국의 침략으로 해서 그다음에 약탈 그래서 가마들이 다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도공들이 이제 또한 산으로 피난을 가고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흙들을 퍼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쉽게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계룡산작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건데 계룡산에 이제 많이 도공들이 숨어서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또 만들다 보니까 계룡산작이라는 말을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썼는데 그곳에서 많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미를 가지고 흙을 채취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흙이 거칠겠죠. 그래서 거칠다 보니까 거기에 하얀색으로 흙을 발라서 깔끔하게 해놓고 여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릇들은 보면 깔끔하게 칠해진 하얀색으로 칠해진 것도 있고 도자기도 어떤 거 보면 이렇게 붓 자국이 있어요. 그때는 또 붓이 지금처럼 공장이 막 발달돼서 붓이 깔끔한 붓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말털이랄지 그래 뭐 쌀이 빗자루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흰색을 막 바르다 보니까 붓의 그 터치감이 그대로 살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예쁘게 저희한테 다가온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백자. 백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백자 하면 여러분 다랑아리. 하얀 다랑아리라고 많이 생각할 거예요. 자, 그 백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도자기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시대 백자인데, 백자는 철분이 거의 없는 고령토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아까 청자 같은 경우는 철분이 한 15%에서 20% 정도 섞여 있어요. 흙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철분이 섞여 있으니까 불 속에서 그 철분이 타면서 색깔 흑색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백자는 아예 철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분이 여기 튀게 되면 이게 지금 철분이 튄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이 생기는 거죠. 철분이 만약에 있다 보면. 그래서 아주 깔끔한 철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얀 그 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흙부터 장성을 다하고 만드는 장소마저도 철분이 안 튀게끔 깔끔하게 하면서 만들게 된 그 도자기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까지 그 도공들이 건너가서 이 기술을 전수하게 되고요. 조선 초기에는 상간분청의 전통을 이어서 장식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파란색이 나는 광물이 들어간 안료로 장식을 한 청화백자를 만들게 됩니다. 청화백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청화백자는 이 청화라는 게 옛날에 이때는 금보다도 더 비쌌어요.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우스개로 그런 말을 하죠. 이게 청화백자, 이건 옛날 건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청화 그림이 많이 그려진 것은 거의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많이 그려진 것도 있겠죠. 왜? 금보다도 더 비쌌기 때문에 청화로 그림을 많이 그릴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백자의 청화백자들을 보면 그림들이 간략하게 선으로나 들어간 걸 볼 수 있고, 중국의 청화백자는, 중국의 그 청화는 그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그 여백의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너무나 청화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청화로 전체에 색칠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그려진 부분인데요. 자, 한국의 도자기라고 하면 백자라 할 정도로 조선 백자는 검소하고 질박, 결백함을 가치관으로 여겼으며 우리 민족의 상징이며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화려한 자기와는 뚜렷하게 상반되는 조선의 백자는 조선 사대부의 생각이 스민 청초하고 간결하면서도 기품 있는 멋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즘 현대, 불과 우리나라에도 한 90년대 초반 정도 이제 시작된 이제 현대 도자가 있는데, 도자기는 일상 생활용품에서 이제 예술 작품까지 다양한 환경과 소재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표면 또한 무궁무진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도자기의 특성을 발전시키면서 이르게 된 것이 바로 현대 도자입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도자기 그릇에서부터 여러분들 밖에 이런 야외에도 이 도자기 작품들이 이제 많이 나가기 시작을 하죠. 다양한 예술 작품들까지 유관 역사로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도자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많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90년대 초부터 현대자기, 그 다음에 조형자기, 그렇게 해서 이 실외로 나가는 도자기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역사로 도자기를 이렇게 쭉 보셨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의 그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도자기를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소성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이 다음에 아름다운 그 도자기 감상을 한번 하게 될 건데요. 다양한 방법들로 이제 빚어진 그 도자기들을 볼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 도자기들은 도자기 박물관을 가게 되면 그 도자기 이름들이, 얘들은 도자기 이름을 보면 이 도자기는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흙으로 만들었고 어떤 종류의 도자기다라는 걸 아마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박물관을 가거나 그러면 이제는 이름을 가지고 이 도자기가 어떤 도자기인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학, 문양, 청자, 병 하면 이름들을 보면 거기에 학이 들어간 청자로 만든 병 형태의 도자기. 모란문, 항아리, 병 하면 모란문이 그려진 항아리 형태의 도자기다. 그래서 한번 이게 맞는지 한번 박물관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름들을 한번 쭉 보면 얘는 청자인데 청자 안에 그림을 뭘로 그렸고 그 뭘로 그리고 그런데 어떤 형태의 그릇이다. 그렇게 아마 보게 되면 나중에 집에 와서도 그거 내가 오늘 뭘 보고 왔어라는 기억이 아마 확실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양한 방법으로 빚어진 도자기들입니다. 현대 도자인데, 자, 우리가 라쿠 소성이라는 그 기법으로, 라쿠 소성 기법으로 만들어진 그 작품들이 있어요. 라쿠는 사실 그 실용자기로는 사실 좀 떨어지는데, 일본에서 라쿠 소성은 시우, 예열된 초벌 도자기 그물을 아주 빨갛게 달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꺼냅니다. 집게를 가지고. 그래서 옆에 준비되었던 깻단이랄지, 그 다음에 톱밥, 그런 데다가 바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식히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표면 자체가 여러 가지 화학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법입니다. 라쿠는 이제 일본에서 그 조선인 그 기화공인 조지로와 센리쿠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라쿠는 조금 칙칙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라쿠 소성으로 해서 아주 아름다운 작업을 많이 하시는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어느 전시를 갔는데, 이건 검은 연이 먹었는데, 되게 아름답다. 온도는 좀 낮은데, 그럼 이게 라쿠 소성 기법으로 뗐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 쇼든의 그 작품들입니다. 초기 작품이고요. 라쿠 화병. 연이 좀 덜 먹은 거예요. 이 폴 쇼든은 처음에 라쿠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소금을 또 투척해서 하는 소금류의 그 소성 작품까지도 작업을 했고요. 현재 이제 한국에서 그 활동하고 이제 도예가 김영수 도예가의 작품인데, 이 김영수 작가의 특징은 이런 띠 작업들을 하면서 연기는 연기대로 입히고 그 공간에다가 어떠한 그림이나 회화를 표현을 해내는 그런 방식의 작업을 많이 연마를 하고, 그래서 흙 자체에 은은하게 그림을 입히는 작업을 하게 되죠. 이것처럼 여기 지금 얼굴은 지금 그대로 흙 자체이기 때문에 검게 연기를 먹었고, 이후에는 라쿠에 그 사용될 유약이 있어요. 유약을 칠해놓고 거기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불을 떼고 나서 유약을 떼어내면 거기에 유약이 크랙한 부분만 이렇게 형성돼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림이 표현이 되는 거죠. 우부제를 사용한 작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내화갑 연막 소성 기법이라는 기법인데, 이거 이제 사실 제가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법은 아마 도자기 하는 사람도 생소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단어가 없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 작업을 한 10몇 년, 한 20년 정도 연구하면서 이름을 붙였던 이름이고요. 자, 내화갑이라는 건 사실은 싸가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도자기를 그 가마에 재임할 때 사용을 했어요. 하나의 방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백자나 청자 말씀드렸죠. 장작가마 있을 때는 티클이 튀어가서 백자에 묻거나 청자에 묻으면 그래도 다 실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물질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 내화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을 만들어주고 그 통 안에다가 도자기를 넣어서 완전히 외부와의 차단을 시켜놓고 이제 불을 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자를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말로는 갑발,
뭐 또는 토가, 독일어는 싸가, 그래서 이제 싸가 파이어링이라고 많이 하는데 일본어는 이제 사야하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작가는 이제 영국의 작가인데 동북아시아인데 왜 영국 작가를 갖다 소개를 하죠?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작가의 작품을 보고 제가 이제 이런 아름다운 그 방식의 그 작업이 있구나 해서 좀 사실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작업을 이쪽으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이제 이 작가하고 저하고 차이점은 온도의 차이하고 저온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으로 내화갑을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인 거고요. 자, 상당히 아름답죠. 다 연마한 작품입니다. 이것은 유약을 사용하지 않고 겉에 테라시질라타라는 그 흙을 가지고 유약 대신해서 사용을 하고 그걸 광을 내서 불을 싸가 내화갑 안에 넣고 일일이 하나씩 방을 만들어주고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진짜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얘가 이상훈의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사실 임산부의 그 뱃속에 있는 아기와 임산부의 그 소통하는 그걸 모티브로 해서 시작이 됐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relationship between inside and outside, 안하고 바깥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관관계를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이 작업이 이제 지금까지 쭉 이루어진 거고요. 작품 감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제 1개월부터 3개월, 4개월 이렇게 해서 10개월에 태아가 부모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현상을 표현한 거고요. 얘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배를 이렇게 미루면서 표현되는 그런 흙의 물성을 이용한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목성을 표현한 태아의 뱃속의 그 태아는 우리의 우주와 같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주를 하게 됐고요. 자, 이런 작품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도자기의 장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운. 여기 보면 꼭 태아 같지 않아요? 뱃속에 있는 태아의 스캐닝을 했을 때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너무 놀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지루한 도자기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도자기 하면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 구석구석 불을 밝혀라 해서 예전에 저희가 구석기 시대 때는 어떠한 도자기가 사실 시작된 게 아니고 그냥 생활을 하면서 도구들을 만들고 그 도구로 해서 사냥을 하고 하면서 생활을 해왔죠. 그다음에 불을 발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짐승을 쫓고 또 잡아서 음식을 이제 하나씩 서서 익혀 먹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에.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구의 기후가 따뜻하게 변해서 이제 농사를 짓거나 적합한 기후가 되자 본격적으로 이제 농업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하다 보니까 생산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토기가 탄생하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제목을 이제 세상을 바꾼 토기.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토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식량을 저장하고 식수를 담아둔 용기가 필요하게 되면서 토기가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연적인 그 구덩이나 풀로 만든 바구니, 목기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저장을 했겠죠. 그래서 점차 흙을 반죽하여 일정한 형태를 만들어서 말려서 쓰게 되었을 것이고, 우연한 기회에서 이게 산불이 난다든가 번개불로 인해서 산에 불이 나왔고 불에 타서 단단해진 걸 보고 흙이 불을 다면 이렇게 단단해질 수가 있겠구나 해서 아마
토기가 발견되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흙으로 만들어서 불에 계속 굽는 그런 방법을 택했던 걸로 저는 이제 추측하고 있는 거죠. 토기 신석기 혁명 때 인류는 신석기 시대 농경을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요.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근처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관찰하고 재배하고 질그릇을 발명하여서 곡식을 저장하고 또 조리할 줄 알게 된 거죠. 이처럼 문명의 전환점 중심에 서 있는 토기, 흙으로 만든 인류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 문명의 혁명, 신석기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질그릇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도자기 이제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봐요. 우선 흙을 만들려니까 주위에서 흙을 파다 보니까 좀 질퍽질퍽한 흙을 찾게 됐고, 그러면서 그 흙을 가지고 이제 반죽을 해보고, 반죽을 하니까 흙이 안 부서지네? 안 부서지니까 원래 이걸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코일도 쌓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덩어리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덩어리로 해서 만들었을 것이고, 하고 나서 이제 만들어서 처음에 이것만 좋다고 해서 딱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생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친구들도, 우리 조상님들도 너무 밋밋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생선 가시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옆에서 보이는 것 같고, 긁어보니까 이 문양들이 생기네? 이 문양 재밌다 하면서 문양을 새기기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려서 이제 모닥불 펴놓고 거기에 이제 굽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그게 발전이 돼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좋은 그릇을 쓸 수 있는 아마 그 시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도자기의 형태와 무늬에서 보면 신석기 시대 때는 그때는 왜 이렇게 뾰족한 그릇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하나의 그 생활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판판한 아스팔트나 우리 지금 현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깔끔한 이렇게 그런 데에는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릇이 못 써 있겠죠. 근데 처음에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런 도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서 생활을 해요? 강가나 어떤 산. 그러다 보니까 강이나 산 그런 데서 돌자가 이런 데서는 또 판판한 걸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릇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하나의 생활의 지혜인 거죠. 땅을 파서 여기다 딱 세워놓는 거죠. 그릇이 아주 안정적으로 어디에다가라도 세워서 내가 막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것처럼 신석기 때 사람들은 살던 강가나 바닷가에서 단단한 바위보다는 모래가 많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래 바닥에 놓고 쓰자니 평평한 것은 놓으면 넘어지고, 오히려 그래서 뾰족한 토기를 사용하기가 편했을 걸로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실 뭐 도자기의 뭐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도자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이나 그 다음에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뭐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좋은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도자기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고마운 또 존재고, 그다음에 그 도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도자기 뭐 박물관을 간다든가 그랬을 때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가서 관심 있게 도자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훈이었습니다.